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3,000선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2,900선으로 내려앉으며 오늘 장은 마감이 됐지만요. 장중 한때 3,000선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3,000선을 돌파한 건 한국거래소가 개장한 1957년 이후 최초고 2007년 7월 2,000대에 진입한 지 13년 5개월 만입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이 폭락장에서 1,400대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가 1년도 채 안 돼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이런 상승세가 거품이다, 아니다. 다양한 분석과 논란이 있는데요. 기왕이면 쉽게 꺼지는 거품이기보단 우리 경제의 규모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좋은 신호이길 기대해 봅니다. 1월 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1644-5060 한화건설. 1월 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고요. 2부 이슈노래선 잠시 후 경상북도교육청 임종식 교육감 연결해서 2021년 새해 교육 방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에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우리나라 증시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과연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 상승 랠리 이어갈까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장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부터 아주 증시가 폭등하고 있어요. 상하이 증시는 새해 첫날 3,500선을 회복하면서 순항하고 있는데 4,000선을 넘어서 5,000선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중국 증시 낙관적으로 계속 봐도 되나요?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하고 상관관계가 무척 높은 증시인데요. 네. 국제 경제 예측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8.2에서 9%까지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증권사들의 새해 전망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현재는 3,5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지만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4,800선까지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같이 보는 거는 경기가 회복되니까 기업 실적도 뚜렷하고요. 또 연기금의 주식 투자 한도를 최대 50조 원 정도 확대시켰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으로 밀려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는 호재보다 악재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가 변동성이 무척 큰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풀린 돈들을 지금 환수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디폴트 현상들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알리바바를 비롯한 그 거대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분할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호재도 있지만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악재도 좀 많이 있을 것이다로 보는 입장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리바바 그룹 얘기하셨지만 지금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마윈 회장이 2개월 동안 또 두 달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마윈도 정부 결정을 따르지 않았던 뭐 다른 CEO들처럼 조사를 혹시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중국에서는 정부나 당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잘난 척하면은 모난 돌이 정에 맞는다는 이런 좌절을 겪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마인 같은 경우에는 500억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호 1, 2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2개월간 공공장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서는 마인이 수감됐거나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루머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 2019년도만 하더라도 유명 여배인 판빙빙이 장기간 당국의 조사를 받고 모든 죄를 인정하며 국가와 인민의 사죄 드린다는 말을 한 뒤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는 상장 기업들의 경영권이 국유 기업으로 좀 이전하는 작업들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텐센트의 마하등이라든지 바이두의 리에농 같은 경우는 은퇴를 했고요. 또 이에 저항한 안방보험의 우샤오이 같은 경우에는 당국에 끌려가 행방불명이 되기도 하는 이런 사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잘난 척하지 마라. 모난 돌은 뽑히기 마련이다. 중국 정말 좀 무섭기도 한데요. 사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마인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고 전폭적인 지지도 보냈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건가요? 네, 마인이 중국 정부의 눈밖에 난 것은 10월 24일 날 와이탄 금융 서밋에서 마인이 한 연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은 산업화 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했고요. 우리는 다음 세대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또 현재 시스템을 개혁해야만 한다는 솔직한 비판을 했던 게 시진핑의 분노를 샀다고 합니다. 네. 시 주석의 통치나 공산당이 구축해놓은 금융 안정성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을 실추시키는 도전 행위로 여겨지면서 괘씸죄로 인해서 사상 최대 IPO도 불발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마인과 관련해서는 독점 금지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고통과 시련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연설에서 중국 금융정책 전당포와 비슷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게 또 자유를 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였네요. 마인 입장에서는. 그럼 마윈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중국 지도부의 부패를 폭로하고 2014년에 해외 이주했던 중국의 부동산 Y죠. 고원구이 같은 경우에는 마인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알리바바를 지키려 하다가는 아무래도 수감이라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제가 보기에는 마인같이 국제적인 인물과 관련해서는 수감시키거나 살해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판빙밍처럼 사과문을 발표한다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3천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는 지분을 당에 기증을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후에도 손발을 꼭꼭 묶어놓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에서는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말을 곱씹어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윈은 알리바바를 포기하던가 아니면 본인의 신변에 위협이 있던지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지분을 당에 기증하고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의 해체를 지켜보는 이런 상황까지 몰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무서운데 뉴욕 증권거래소가 지난달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상장을 폐지시키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1월 4일에는 이 방침을 철회했거든요.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니까 상장 폐지 방침을 철회한 건가요?
아무래도 불과 5일 만에 상장 폐지와 관련돼서 입장을 철회시킨 것은 아무래도 명분과 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지는데요. 뭐 정치적인 논리로 상장을 폐지시키면 미국 자본시장의 국제적 지위가 손상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또 미국 자본을 이용해 중국이 군대 발전이라든지 현대화를 추진했다고 하는 이런 그 자의적 해석과 관련해서 중국이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미국 기업에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차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연기금이라든지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투자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앞으로 미중 간의 긴장감이 더 고조가 되면은 미국 증시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이런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와중에 영국의 싱크탱크가 중국이 2028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에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중국이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시기 5년 정도를 앞당겼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앞당긴 건지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를 창출시켜주는 이런 그 성장 궤도의 그 안착함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35만 명이 사망할 정도로 애를 먹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격차가 이제 계속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국제 관계에서는 사이가 안 좋은 국가에 대한 칭찬적인 그 살인을 경계하란 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중국의 질주를 막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봉쇄에 나서라는 경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고 차원에서 중국이 더 크고 있으니 뭔가 대책을 세워라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은 있지만요. 중국의 성장세가 유독 두드러지니까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두주자로 부상을 하게 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춘절 전에 5천만 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코로나 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1분기에 중국의 GDP 성장률은 무려 16% 정도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고요. 엄청나네요. 2분기에도 16%면. 네. 네, 그렇습니다. 작년 1분기가 마이너스 6.8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저효과가 이런 현상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의 1인자는 중국이 될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계기로 인해서 비접촉, 비대면 경제활동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 쪽을 통한 소비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온라인 치료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이용자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디지털화가 중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디지털 사회 기반과 관련된 인프라 건설도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6개월 정도 최근 상황을 보면 한 32만 곳의 5G 기지국이 건설되면서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중국에서는 72만 곳의 기지국이 건설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기지국 건설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실크로드를 본격적으로 건설해줄 예정으로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보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동남아라든지 그리고 뭐 중국 외에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 그 대규모 기업들 M&A나 투자 사업들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디지털 인프라 시설을 깔아주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라이브 커머스가 뜨고 있긴 한데 중국은 확실히 뭐 규모 면에서도 다른 것 같아요. 5 기지국이 12월 말에 72만 곳을 증가했다고 하니까 늘렸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중국의 이 디지털 강국에 대한 뭔가 압박 정책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쓸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현재 추진하고 있던 중국 웹이라든지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크린 네트워크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의 디지털 패권과 관련된 중국의 꿈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대중국 압박 강도를 계속 높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과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수익 금액의 50%밖에
수입하지를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제재 기술 장벽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고요. 환율 절상 압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추방 전쟁, 금융 전쟁, 군사적 충돌까지도 확대되는 이런 전면전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내년에 미국이 중국에 강도 높은 뭔가 제재를 취할수록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을 취하는 기업도 좀 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의 핵심은 포인트 리턴이라고 해서 복귀 불가능 승부수를 두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화해를 제재하기 위해서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장비, 부품을 공급해주지 않는 정책을 썼지만 앞으로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위구르 인권 문제, 홍콩 인권 탄압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과 관련된 항공사나 자동차, 전자부품, 전기 회사와 관련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의 모든 거래를 끊으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해서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서 신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폰, 5G 통신 장비, 가전제품, 디지털 카메라, 데스크탑용 PC나 노트북의 생산 차질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이 그 이익을 고스란히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 측면에서는 미국과 또 중국이 뭔가 서로 갈등이 클수록 반사이익이 오기 때문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작년에 전 세계 증시가 코로나 쇼크가 굉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상승 랠리를 만끽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돼서 불안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올해 주식시장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전 세계가 공이 코로나를 억제하는 과정 속에서 재정 확대 정책, 금융 완화 정책을 썼는데요. 이 때문에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금융과 관련된 기업인들이 표준 지수로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주가 예상 이익 같은 경우 EPS 같은 경우는 코로나 쇼크보다 6% 감소한 반면에 주가는 10% 정도 더 높은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13개월 뒤의 주가를 반영한 게 아니라 앞으로 2년 뒤 주가까지도 미리 끌어당겨서 주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뒤처질 경우에는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찾아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을 했으면 아무래도 차익을 실현시키는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을 했는데 나중에 매출이 안 나오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었던 지난 한 해였죠. 특히 우리 교육계도요. 등교를 하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좀 나아질까요? 경상북도 임종식 교육감 연결해서 새해 경상북도 교육정책 또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교육관님. 2020년 한 해가 저물고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한 해 네. 보낸 소회와 함께 또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 해는 코로나19로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힘들었지만은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미래 교육을 앞당기는 그런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해온 우리 학생, 그리고 원격 수업 연수와 준비로 날밤을 새운 선생님, 학교 방역을 해주신 우리 교직원, 집에서 학생들을 돌봐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신나고 축하 가득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정말 안 힘든 분야가 없었겠지만 우리 학생들도 또 학부모님들도 선생님분들도 참 많이 선생님들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일선 학교 학생들의 불편은 컸지만 방역 대책이 또 잘 추진이 됐잖아요. 어떻게 추진이 됐고 성과는 어땠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지난해 크게 인력 지원과 방역 물품 지원 두 가지 축으로 대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경북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 인력 그리고 방역 인력을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방역 물품이 초기에는 이 마스크 구입이 참 어려웠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건용 마스크를 교육부 기준이 1인당 2매인데 우리는 10매씩 그렇게 조기 확보를 했고 또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수시로 마스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손소독제, 체온계 이런 여러 가지 물품 총 219원을 투입해서 최선을 다했고 올해는 전교생 40명 이상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력 충원 또 여러 가지 방역 물품 채워 넣은 게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보고 계시는데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은 학력 격차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예. 참 걱정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이 학력 부분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력을 지원해서 선생님들 협력교사를 투입해서 1수업 2교사제 그러니까 기초학력 부주인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한 분 더 투입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학습 지원단을 우리가 퇴직하신 선생님 포함해서 270명이 찾아가는 학교에서 요청하면 찾아가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우리가 온라인 평가 시스템, 스스로 학업 성취 인정제를 도입을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 5개 교과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할 수 있고 특히 학기 말, 학년 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학기 말, 학년 말에는 학생들이 자기의 기본 학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여기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고 문제를 풀고 나면 60점 이상이 되면 교과별로 인정서를 온라인으로 역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특히 이번 겨울 방학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온 학교 따뜻할 온자도 되고
온라인 원자도 되는데 네. 예, 그걸 한 달 동안 운영하는데 지금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초, 중등학교 전 교실에 무슨 인터넷망을 2월까지 설치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모든 선생님께 1인 1 노트북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스마트 기기를 지금 보급을 하는데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어렵고 내년에 올해 그 한 학교에 한 학년 정도의 그런 스마트 기기를 지원해서 원격 수업을 하더라도 수업이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력 지원, 또 학업 성취 인증제 같은 학습 지원, 인프라 구축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한동안은 원격 수업이랑 또 학교 등교 수업이랑 같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도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예, 이 사업은 그 40년 이상 된 건물, 학교 안에서도 이 연수가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전교생 60명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경북에는 향후 5년간 약 142개 학교에 217동 이런 그 건물들을 우리 그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한 또 우리가 그 열 관계, 에너지 관계를 효율화 할 수 있는 그린 스마트 학교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올해부터 합니다. 네. 이 부분은 특히 그 사용자들,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그 이 과정부터 공부가 될 것 같고 특히 그 미래 교육에 크게 도움될 것 같은데 네. 과거에는 주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네모진 사각형의 그런 교실이면 가능했는데 앞으로 그 창의 융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그런 교실 변화가 지금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네. 학생들이 설계에 직접 참여를 한다고요? 예. 공간까지 함께 구성을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부터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이 되잖아요. 예. 네,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지원책의 변화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원래는 내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학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1년 앞당겨서 우리가 모든 학생 무상급식 또 무상교육이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면 무상급식과 함께 그동안에 우리가 급식비에 식품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 식품비가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분리를 해서 지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부담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급식비를 현실화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질 높은 친환경 급식이 올해부터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원래 급식비 인상이 학부모님들께 부담을 주니까 인건비가 인상되면 음식값은 좀 낮춰서 맞췄었군요. 근데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돼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이 지방 소멸 위기로 폐교율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 대안으로 작은 학교 자유학고제 운영 중이잖아요. 예. 이건 어떤 학교인지, 네. 이것은 이제 작은 학교를 살릴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소멸되는데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살릴 수 있는 학교는 살리자는 그런 생각인데, 그 마을의 아이들 자체가 없는 그런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 인근에 있는 큰 학교, 그 과밀학교, 과대학교의 아이들이 작은 학교로 올 때는 그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전입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도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군요. 작은 학교에 간다면. 예. 그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 것이 큰 학교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일일이 아이들 관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근데 작은 학교 가면 모든 학생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19년부터 시작을 했고 지난해는 108개 학교에서 운영했는데 390명이 작은 학교로 유입이 됐고요. 올해는 143교로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그 안동에 있는 풍산중학교 경우에는 그 모두가 1학년 하나급, 2학년 하나급, 3학년 하나급 이런
등교가 3학급의 그런 학교인데 지난해 1학년에 53명이 도청 신도시 학생들이 두 학급이 이 학교로 유입되어서 신도시의 풍천중학교는 과미를 들고 또 이 풍산중학교는 제대로 학교 모습을 갖추는 그런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 학급밖에 없었던 학년에 한 학급밖에 없었는데 두 학급이 새로 생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엄청난 발전인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청취자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경북의 교육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보통 우리 선생님들 잡무가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잡무 때문에 아이들 가르치는 시간을 빼앗긴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왔는데 올해는 더 본격적으로 23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 곁에서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권역별로 동서남북입니다. 메이크교육센터, 수학체험센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메이크교육관은 구축이 되었고 수학체험관은 구풍산중학교에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 의성의 안전종합체험관이 지금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체험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원래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시울림에 있는 학교도 우리가 특색이 있고, 나라사랑 교육을 위해서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이 초중고 학교급별로 독립운동 탐방 체험, 이것도 우리 경북에서 소개하고 싶은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프로그램은 코로나가 계속돼도 혹시 그러면 지장을 받지 않을까요? 이제 19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19년도가 사실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 경상북도에 사실 독립운동 유공자가 가장 많은 우리가 도가 경북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독립운동 유적지, 성지라고 불리는 우리 임청각, 안동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름을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로 해서 우리 고등학생들, 제가 이제 첫 해기 때문에 같이 갔습니다. 네. 6박 7일 동안 독립운동 유적지를 이렇게 다녔는데 아이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역사 공부하는 거 하고 현장에서 그런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 들을 때 아이들 너무 감동하는 모습을 네. 봤습니다. 확실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전국 방송에도 나왔거든요. 전국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지난해는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임청각에서 하얼빈 프로그램은 하지 못하고 지역별로 독립운동 탐방은 지역별로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요. 교육감님 짧게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주고 싶은 말씀 끝으로 전해주시죠. 예, 청취자 여러분,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은 온 마을이 학교가 되고 또 온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경북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 임종식 교육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가 되니까 어김없이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결과가 네. 나왔는데 문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원인부터 좀 살펴볼까요? 올해 이제 5월이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차에 접어드는데 올 한 해는 정치의 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겠습니까? 2월, 3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수급, 여야가 공방을 펼치고 있고 4월 되면은 서울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네. 올해 9월 이후 하반기부터는 또 각 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로 끝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표가 중요한데 지난 연말도 그렇고 새해 들어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계속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내내 1년 내내 계속됐던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 갈등이 계속 또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일단락되어가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만 네. 또 검찰총장 관련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경제입니다. 코로나 3차 유행이 되면서 우리 경북도 마찬가지고요. 안동 또 전국적으로도 중소상공인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 만큼 이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도 대통령 지표에 영향을 줬어서 보입니다. 최근에 또 인사 논란과 관련된 부분도 대통령 국정수행에는 부담되고 있는데 또 경북뿐만 아닐 겁니다. 경북도 영향을 주겠지만 특히 이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서울 지역일 텐데 그래서 올해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이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부동산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전 장관의 갈등, 경제, 부동산 이렇게 크게 꼽아주셨는데요. 네. 반등을 하려면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 지지율 반등 어떻게 되느냐 보면 교과서적인 답변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 다 풀어라 이런 거죠. 네, 뭐 소통을 잘해야 된다. 근데 참 그런 답변들이 임기 마무리가 되는 임기 5년차 시점에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그동안 쭉 뭐 20여 년간 이상 데이터를 분석해왔던 배 소장 제 견해로는 네. 우선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는 또 정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 선택을 하고 코로나 국면은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 방역도 중요하지만 백신 수급을 어떻게 하면은 더 빨리 또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주식 시장은 이렇게 또 정말 화랑입니다. 그죠? 그렇죠. 왜 주식을 안 했는가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 개미 전성시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저희가 우리 일부에서 이 주식 이야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또 골목 상권이나 실물 경제는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국면에서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여기에 좀 더 집중하고 또 하나는 이 대통령의 이 소통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해서 당장 국민들의 또 반응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는 문재인 대통령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좀 답을 줄 수 있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이런 소통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이제는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할 수 있는 일에 더 많이 집중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다. 네. 차기 대선 지지도 관련도 한번 보면 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율이 아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갈목할 만한 활약을 하고 있는 게 고향 때문일까요? 안동이 고향이니까요. 네, 이재명 지사가 고향이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 바로 안동인데요. 무엇보다도 경기도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 역시 대선 후보급 되는 정치인이 지지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자기 지지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지층이 필요한데 역대 경기지사는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르긴 했지만 정작 경기도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내 가족의 지지를 못 받는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그런 만큼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이 지지율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재난지원금, 또 지역화폐, 또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아주 이 강력한 대응, 이 활동들이 이재명 지사의 지지를 단순히 진보층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만 그치지 않고 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외연이 확대되어 있는 좀 넓어진 그런 이유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최근에 사면카드로 상당히 또 곤혹을 겪고 있는 것이 이낙연 대표인데, 그렇죠.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있지만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상당히 윤 총장과 갈등 속에서 대통령 지지율까지 영향을 줬는데 약간 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K 방역에 필요했다면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현안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지율 또 반사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낙연 지사 잠깐 얘기가 나와서요. 이 사면카드를 네. 새해 초에 꺼내 들어서 좀 논란이었는데 이게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강지혜 아나운서께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혹시 별명을 알고 계신지요? 어떤 별명이죠? 신중낙연이거든요. 아, 네. 신중낙연. 신중한 골다리도 짚고 건너는 이낙연 대표가 왜 사면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우리도 안동 시민분들, 경북 도민분들은, 청취자분들은 또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는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과연 이 사면카드에 대해서 긍정적일까?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교감 없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교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뭔가 변화와 또 중도, 통합의 어떤 메시지로서 좀 지지율에도 좀 변화를 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 본인의 대선 후보로서의 메시지를 좀 강하게 부각시키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정작 이낙연 대표는 10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워낙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당분간 이 사면 카드가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지층과 중도층에서는 아주 두드릴 정도로 사면 카드가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면 이낙연 대표에게는 오히려 지지율에 사면 카드가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지율이 계속 높게 나오고 있죠. 네. 왜 부각이 되고 있을까? 물론 이제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답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윤석열 때리기가 계속 지속됐는데, 이게 이제 계속될 수도 있다는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윤 총장이 그동안은 이제 조국 전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있다면 앞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또는 이 박범계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갈등이 계속되지 않겠냐. 네. 이런 영향도 지지율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층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떠오르고 있는 대선 후보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롯이 모아서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상도 나타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많이 이탈한 응답자들, 또 유권자들이 중도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이 국민의힘 쪽으로도 가기도 하겠지만 윤석열 총장 쪽으로도 결집한 현상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중도층이 윤석열 총장 쪽으로 결집한 현상도 지지율 부각에는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해 여론조사 결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